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기다리는 마음이 많아집니다. 자식이 연락 주길, 손주가 온다길, 누군가 문을 두드려 주길.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기다림이 고통이 되고 그 고통이 습관처럼 내 일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30년을 넘게 일만 보고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후엔 드디어 좀 살아보나 했죠. 그런데 가장 믿었던 자식한테 모든 걸 맡긴 그 순간 제 노후도 제 아내도 제 자존심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혹시 지금도 자식을 믿고 전 재산을 고민 중인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30년을 넘게 다닌 직장에서 마지막 퇴근을 하던 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명함 꾸러미와 출입증을 바라보며 제 인생 절반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죠.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준비한 미역국 냄새가 따뜻하게 반기더군요. 우리 둘 다 울었습니다. 이제는 좀 숨 좀 쉬고 살자. 그게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8억 원. 정리해둔 통장을 아내와 함께 바라보며 제주도에 한번 다녀오자는 말도 꺼냈고 손주 돌보는 재미로 살자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 모든 계획을 뒤흔든 건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다시피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진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캄보디아 리조트 사업 얘기를 꺼내던 아들의 눈빛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진, 서류, 영상까지 들고 와선 이건 확실히 된다고 했죠.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번엔 도와주자. 아이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고민했습니다. 자식이니 믿어야 하나 아니면 노후를 지켜야 하나. 결국 아내의 눈물과 아들의 간청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노후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5번에 나눠 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5천만 원, 그 다음은 1억, 그렇게 해서 결국 6억 원을 다 보내게 됐습니다. 송금 전엔 반드시 진행 상황을 보고하겠다는 조건이 있었고 아들도 처음엔 그걸 잘 지켰습니다. 리조트 부지 사진이며 현지 파트너와 회의하는 장면, 공사 장비가 들어오는 영상까지 보내왔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캄보디아 현지인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영상통화로 보여주기도 했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버지. 이번엔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애가 드디어 자기 일 찾은 거야. 그쵸, 여보? 저도 안도했습니다. 이렇게만 잘 되면 다행이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준 거지 결국 자식이 일어선 거니까 그렇게 스스로 위로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보여주는 자료들이 정교하긴 했지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연출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불안은 아내의 웃음에 묻혀버렸고 아들의 자신감 앞에 눌려버렸습니다. 매 송금 후에는 아내가 먼저 고맙다며 아들의 계좌에 입금했고 저는 묵묵히 동의한 표시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믿어보자. 자식인데. 그렇게 우리 노후 자금은 조용히 빠르게 흘러나갔습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아들이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2, 3일에 한 번꼴로 영상통화며 메시지를 보내오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카카오톡이 일주일 넘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라는 기계음만 반복됐죠. 아내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캄보디아는 통신이 잘 안 된대. 아마 현지 공사 때문에 바쁜 거겠지. 저도 처음엔 그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연락 두절은 일주일이 지나 2주, 3주로 늘어났고 그때서야 아내의 얼굴에도 불안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밤잠을 설치던 아내는 결국 아들이 보냈던 사진들을 다시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지 사진, 회의 장면, 현지 파트너의 얼굴.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사진 속 날짜가 맞지 않았고 어떤 영상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개 자료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뒷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얘가 우리한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그것도 평생 뒷바라지한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직감은 어쩌면 가장 정확한 경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 한켠에 스며든 그 싸한 기운은 곧 현실이 되어 우리를 덮치게 됩니다. 결국 아들의 행방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말도 꺼내지 말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 애를 뭘로 보는 거야? 우리 아들이야. 하지만 저는 기다림만으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렵게 캄보디아 현지 한인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메일을 보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르신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겠습니다. 그 아드님, 지금 리조트 사업은커녕 카지노에 드나들며 사기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지금 뭐라고요? 그쪽에서 보내온 사진 속엔 술에 취해 카지노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는 저를 아내가 다가와 흔들며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뭐라는 거야? 사진을 보여줬을 때 아내는 처음엔 부정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이건 합성일 거야. 그러더니 이내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내가 하자고 했잖아. 내가 먼저 믿자고 했잖아. 아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제 어깨를 붙잡고 울던 아내의 손이 처음으로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자식에게 다 바치고 희망 하나로 버텨온 그 세월이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긴 침묵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고 앉아 있거나 아무 이유 없이 밥솥을 열었다 닫았다 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속상함을 사귀며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정리되겠지 싶었죠. 하지만 아내는 점점 밥도 안 먹고 밤엔 악몽에 시달렸고 자다가 울면서 제 팔을 꼭 쥐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내가 하자고 했잖아. 내가 그 돈 보내자고 했잖아. 같은 말을 밤마다 되뇌며 자책했습니다.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벌 받아야 해.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말릴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아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냈고 그 신뢰가 무너진 충격이 고스란히 자기 자신을 찢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한 번은 울면서 제게 그러더군요. 여보 난 우리 손주 얼굴도 못 보겠어. 우리가 물려줄게. 고작 이 지옥이야. 그 말을 들은 날은 저도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자식에게 건넨 돈이 우리의 전부였고 그걸 아내가 먼저 하자고 했다는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하니 속이 미어졌습니다. 그 무렵부터 집안은 숨조차 쉬기 힘든 공간이 됐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 차라리 말을 안 하고 마는 게 나았습니다. 희망이 무너진 자리에 남는 건 침묵과 죄책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침묵을 깨뜨리는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이젠 별다른 소식도 없고 광고 전단이나 요금 고지서뿐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두툼한 등기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채권 추심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열어보니 아들이 몇 년 전 사업자금으로 받은 대출금에 대해 저를 연대보증인으로 등록해놨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약 2억 원.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대출에 서명을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그거 예전에 당신 도장 한번 빌려줬을 때였나 봐. 나도 그냥 서류 확인 안 했어. 그러니까 아들이 가져온 서류를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어준 게 화근이었던 겁니다. 그 도장이 결국 우리를 2번 죽이게 만든 거였습니다. 이미 아들은 해외 체류 중이었고 국내 재산도 없는 상태. 결국 채무 책임은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남은 자산은 2억 정도. 그걸로 갚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진짜 끝이네. 아내의 눈동자에서 마지막 희망조차 꺼지는 걸 봤습니다. 우리 부부의 30년 인생이 고작 도장 하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져 내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부터 우리는 가진 것을 셈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무엇을 지킬 수 있을지 남은 게 있는지 따져야 했으니까요. 2억 원. 그 돈으로 연대보증 빚을 다 갚고 나니 우리 손에 남은 건 고작 400만 원 뿐이었습니다. 한때 8억 원의 퇴직금을 손에 쥐고 미래를 설계하던 우리가 몇 달 만에 빈손이 됐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집은 이미 예전에 전세였고 남은 생활비도 없으니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없었습니다. 서울 시내 전셋집은 언감생심이었고 그나마 월세가 싼 곳을 알아보다가 결국 도착한 곳이 지금 우리가 사는 쪽방촌입니다. 남대문 근처 골목에 있는 낡은 건물 4층, 계단은 삐걱이고 공용 화장실은 항상 냄새가 납니다. 방 크기는 고작 3평 남짓. 침대 하나 놓고 나면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밤이면 윗집 아랫집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와 말다툼 소리에 쉽게 잠을 이루기 힘듭니다. 하루 2끼 그것도 라면 하나를 나눠 먹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80만 원. 그 돈으로 월세, 공과금, 식비까지 충당해야 합니다. 마트에서 라면 2개를 살까, 김치 반찬 하나를 살까 고민하는 날이 다반사입니다. 가끔 아내가 조용히 말합니다. 나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가슴이 자꾸 아파.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합니다. 병원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년입니다. 믿음이 만든 폐허 위에서 우리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쪽방촌에서의 삶이 어느덧 몇 달이 지나자 사람 마음이 참 무디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잠을 설쳤고 라면만 먹는 게 괴로웠고 누가 내 신세를 알까 두려웠지만 이젠 그저 무덤덤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들 생각입니다. 가끔 자정이 넘은 시간 아내는 작은 라디오 옆에서 혼잣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 민수가 어릴 땐 그렇게 눈망울이 맑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속이 다시 찢어집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 언제부터 거짓말을 하게 됐는지, 우리의 사랑이, 지나친 믿음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뉴스에서 해외 사기 사건, 도박으로 인한 몰락 같은 단어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혹시 저기 어딘가에 내 아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누군가 그 아이를 때리고 욕하고 있진 않을까? 아직도 부모 마음은 그런데 가 있더군요. 그러면서도 용서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 부부의 평생을 망가뜨린 것도 아내를 우울증에 빠뜨린 것도 결국 아들이었습니다. 이젠 그 아이 다시는 안 본다고 해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손주 사진을 휴대폰에서 지우지 못합니다. 가끔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웃기도 하고 눈물을 훔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전 복잡한 마음으로 등을 돌립니다. 사랑과 증오 사이 그 얇은 선에서 우리는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데를 가 창피해서 못 가겠어. 하지만 사흘째 찬물에 밥 말아 먹던 어느 날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체면보다 건강이 먼저야. 그렇게 처음 찾아간 복지관에서 우리는 따뜻한 된장국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국물 한 숟갈에 오래전 우리가 살던 평범한 저녁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나눔 속에서 처음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복지관에서 소개해준 일자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공공근로로 쓰레기 분리수거 정리를 도우며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제 손으로 다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조금씩 살려줬습니다. 아내도 매주 복지관에서 열리는 손뜨개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고 어느 날엔 스스로 만든 목도리를 제게 걸어주었습니다. 당신 목이 허전해 보여서.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지만 마음속엔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많았지만 그 안에서 다시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이 나이에도 배웠습니다. 비록 쪽방에서의 생활은 계속되지만 이제는 하루가 무겁기만 하진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새벽에 가장 먼저 눈이 뜨입니다. 조용한 쪽방 안에서 혼자 따뜻한 물을 데워 마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편안한 시간입니다. 누구의 연락도 어떤 기대도 없는 시간. 그냥 제 숨소리만 들리는 그 공간에서 저는 비로소 나를 마주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누구에게서도 사과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시 살아야겠다. 아내는 여전히 손주 사진을 보며 조용히 웃고 저는 복지관에서 받은 가벼운 작업복을 입고 일터로 향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3평 남짓한 방,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겠지만 이 안에서 오히려 잃었던 마음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허기 속에서 서로를 더 아끼게 되었고 절망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식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내가 아프지 않길,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가길, 그리고 이 작은 공간에서도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살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지요. 왜 자식을 용서하냐, 왜 그렇게까지 참았냐고. 하지만 그건 살아본 사람만이 아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 일어서기로 했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제 노년을 제 손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당신에게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자식에게 전 재산을 맡기려 하거나 한 번쯤은 내 아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마음을 접으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식은 내 몸에서 나왔지만 결국은 다른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면 결국 우리 자신만 무너집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남은 인생,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요. 혹시라도 지금 상처로 하루하루 버티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믿음은 죄가 아니고 희망은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참는 법만 배워왔던 거죠. 이제는 말해도 됩니다. 이제는 부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당신도 당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 역시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버티며 아내와 함께 작은 웃음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 제가 꼭 읽고 마음에 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른 인생사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